그렇긴 한데 그래도 미국이 약간 제 생각에 제일 큰 차이는 그나마 이제 좀 스타트업이 꽤 탄탄한 스타트업들이 많다 해서 또 한국이랑 엄청 큰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좋은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게 대기업 가는 것보다 어렵거든요, 미국에선.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게 이제 블로그를 써도 어차피 아무도 안 읽어 가지고 이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네. 요새 취업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네. 개발자 취업 시장이 신입사원, 특히 네. 주니어들이 취업도 너무 어렵고 네. 연봉도 너무 적게 주고. 음. 미국은 어때요? 미국도 인턴이랑 신입사원은 확실히 옛날보다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들 워낙 많이 들어서 네, 확실히 옛날보다는 줄어들고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3년 플러스부터 뽑으니까 예, 그리고 미국은 대부분 인턴을 꼭 해야 되는 대학교 때 인턴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인턴 자리도 별로 없다고 막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 그쵸. 인턴도 옛날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대기업 인턴 같은 경우는 워낙 치열해서 원래부터 옛날부터 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애초에 인턴을 잘 안 뽑으니까 참 어렵죠, 사실. 첫 그 문을 통과하기가. 분위기가 한국만큼 뭐 비슷비슷한가 보네요.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미국이 약간 제 생각에 제일 큰 차이는 그나마 이제 좀 스타트업이 꽤 탄탄한 스타트업들이 많다가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한두 뽑는 스타트업들이 있더라도 그 회사들이 그래도 꽤 펀더멘털이나 기반 기술이 좋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갈 만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다가 그게 한국이랑 제일 큰 차이점이지 않나. 예를 들어 저희 회사도 사실 데이터 업계 밖에 나가는 순간 아무도 모르거든요. 데이터백스나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업계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회사들이지만 자세히 알면 그 기본이 탄탄한 네, 회사들이 미국에는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또 윤교님 같은 경우는 대학을 나와서 네. 이제 미국으로 이제 취업을 하신 그런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한국 분들이 미국으로 바로 취업하기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또 비자에 대해서 나름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석사를 하면 OPT 3년이 나오고 그 H1B라는 추첨의 장점 확률이 학사보다는 높으니까 3년 안에 웬만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OPT 3년이라는 게 유예 네, 기간 같은 거예요. 석사나 학사를 하면 이제 졸업하고 3년 동안 일할 비자가 주어지거든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3년 동안 받는 거고 이제 그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워크 비자 추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워크 비자에 추첨되기를 기도를 하는 거죠. 워크 비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워크 비자가 되면 사실상 약간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3+3이라고 해서 이제 3년 동안 일하고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제 워크 비자가 생기면 뭐 이직도 자유롭고 진짜 막 엄청난 슈퍼스타 개발자가 아닌 이상은 미국 회사에서 뭐 비자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주면서 이제 보통 직원을 뽑지는 않죠. 어쨌든 그럼 미국에 취업을 해서 하려면 본인이 알아서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거는 이제 E2 비자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인 파운더가 만든 회사의 중책일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거든요. 한국 작은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직원분을 데려올 때 그걸로 또 많이 쓰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O1 비자 네, 보통 하고 일단은 근데 취업을 하면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 네. 안 나와요? 네. 취업이랑 비자는 완전히 다른 문제여서 오, 네. 그래요? 그 비자라는 게 어쨌든 이 나라에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취업을 한다고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그 1 년에 한 번 추첨하는 걸로 이제 그 권리를 따는 거고 네 아까 말한 뭐 E2 비자나 아니면 그 주재원 비자도 그런 워크 비자 중의 종류 중에 하나고 가장 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석사 끝나고 3 년이 가장 이제 석사가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죠 법적으로는. 옛날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지금도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데 약간 그 처음 넘어가는 것 자체가 옛날보다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윤규님이 지금은 이제 4, 5년 차 돼가니까 개발 선배가 돼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예, 지금 주니어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발을 해봐라라든가 주니어 초반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조언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항상 시대가 바뀌고 이제 흐름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했던 방법을 공유하면 저는
항상 사이드 프로젝트는 그래도 꽤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당연히 이걸로 좀 막 뭔가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에 뭐 그렇게 되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배움이 있고 처음부터 뭔가를 만드는 경험 자체는 한 번쯤은 있는 건 무조건 도움이 되긴 하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 완주를 하는 걸 목표로 좀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도 뭐 생각은 해보고 중요했던 게 그거를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관한 블로그 글만 한 10개 썼던 것 같거든요.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운이 좋아서 그 사이드 프로젝트가 막 터지지 않는 이상은 누가 했는지 잘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그 배움의 과정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게 어쨌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배울 줄 알고 혼자서 이제 뭔가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글이 있어야만. 네, 글로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뭐 면접 준비는 그냥 숙제처럼 해야 되는 거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변의 진리긴 하죠. 뭐 시험 공부하듯이 면접 공부를 따로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기록으로 남기고 네, 나의 그 기록이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증빙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방법이기도 하니까 블로그 쓰시는 거 같은 거 얘기해 보면 네.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면담하고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걸 되게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주제여도 내가 쓰는 글하고 남이 쓰는 글은 다른 거니까. 근데 주로 어떤 글들을 쓰세요? 그럼 블로그에? 이제 저도 워낙 저 글을 쓰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자주 쓰진 못하는데 이제 그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는 좀 약간 테크 블로그 같은 느낌으로 어떤 아키텍처로 이제 이걸 만들었고 약간 각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랑 어떤 점들을 고려했는지 약간 그런 거 위주로 쓴 약간 전형적인 그냥 뭐 테크 블로그처럼 쓰고 네, 그런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템플릿이 돼서 나중에 또 할 때도 그거 참고해서 하면 다음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 훨씬 쉬워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게 이제 블로그 써도 어차피 아무도 안 읽어가지고 이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부끄러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 네, 진짜 아무도 안 읽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윤규님의 앞으로 꿈은 뭐예요? 대기업을 다니다가 네. 또 이제 작은 스타트업으로 도전을 하고 네. 또 거기서 이제 막 빡세게 일을 하고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꿈 같은 게 있으세요? 먼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오기로 결정했던 거에서 그건 사실 별로 리스크가 없던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연봉이 준 것도 아니고 뭐 빅테크에 비해서는 조금 받지만 빅테크는 이제 주식이 아무래도 현금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그 갭 자체가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타트업을 다닌 거에 기회비용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최대한 이제 경력이 적을 때 스타트업 가는 게 경제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안 해보면 또 나중에 후회가 분명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일찍 가는 게 여러모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걸 얘기하면 방향성 자체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쓰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은 게 약간 큰 방향성이고 그 과정에서 저의 스타트업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더 훨씬 작은 팀, 막 두세 명짜리 팀에 조인하든지 해서 거의 진짜 약간 코파운더 느낌으로 더 작은 데로 이제 점프를 할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 회사도 너무 좋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잘 될지 또 지켜봐야겠지만 이 회사 다음에는 훨씬 작은 더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멋있으세요. 그냥 성향과 선택의 문제죠, 사실. 네. 예,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대기업을 못 가니까 처음에는 작은 회사를 갔다가 실력을 키워서 경력직으로 대기업을 가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거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내가 만드는 어떤 서비스를 진짜 해보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신 거죠. 사실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에서 또 한국이랑 엄청 큰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좋은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게 대기업 가는 것보다 어렵거든요, 미국에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약간 대기업은 나중에 제 실력만 좋으면 나중에라도 갈 수 있는 회사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미국은. 완전히 다른 문화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스타트업이 잘 됐을 때 나에게
훨씬 많은 부가가치 그쵸. 이익이 오는 물론 시장이 지금 있는 연봉은 적지만 업사이드가 훨씬 크니까. 시장이 다르네요, 시장이. 네, 시장 구조가 다르죠. 그런 분위기에서는 또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네. 민규님 말씀처럼 합리적인 네, 그쵸. 결정일 수 있네요. 여기서 많이 느낀 게 어쨌든 저희 이제 코파운더 분들이 다 가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스타트업 다니기가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가정을 그럼요. 병행하면서 하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옆에서 지켜본 결과. 그래서 최대한 어릴 때 빨리 하고 치워놓고 이제 후회 없게 이제 치워놓고 하는 게 좀 현실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맞습니다. 그 나이 들어서 그리고 체력도 안 되고요. 네, 그쵸. 근데 한 번 더 해보시게 하고 싶은 그런 의지는 있으시다. 네. 예.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예. 오늘 거의 1시간 넘게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또 나와주세요.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예, 왜냐면 이제 사실 우리가 뭐 네. 실리콘밸리 하지만 실리콘밸리 개발자를 볼 일도 별로 없고, 그제 또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주시는 한국인을 만났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재밌는 주제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드릴 테니까 또 나와주세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